안녕하십니까. 하늘팟 역발상입니다. 먼저 이 코너는 부산 야구부 지파에서 제작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공주고요.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입니다. 오늘 방송에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한글의 위대함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하나 만들 기회가 있었어요. 그 영상을 만들려고 영어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영어는 제가 잘 못하니까 한글로 열심히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걸 번역해 달라고 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 요즘에는 템플릿이라 해가지고 그냥 글자만 딱딱딱 넣으면 자동으로 영상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틀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들었는데 한글로는 몇 글자만 치면 되는 건데 이 영어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그게 글자 제한수가 있으니까. 네, 보통 글자 제한수가 12자였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한글로는 12자 치면 뭐 많이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 한글로는 3글자면 되는데 영어로는 엄청 길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 못 만들었습니다. 아, 그걸 보면서 제가 원래 한글의 우수함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진짜 좋구나 생각 한 번 더 했어요. 이 간결함. 네. 그리고 또 그 간결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한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경상도 쪽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뭐 좀이면 끝나죠. 저는 방금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들으는 서울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가 있는데, 네. 어머,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뭐 표현을 하잖아요.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니? 이 표현을 하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좀 좀.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네, 한 글자면 네. 되죠. 너 오늘 왜 이렇게 칭얼거리니? 나 더우니까 좀 떨어져 줄래? 네. 좀. 요즘엔 또 좀 얘기했지만 마는 진짜 많이 알잖아요. 야구장 네. 가면 롯데가 마. 뭘 해도 맞아요. 네, 이 경상도 사투리 안에 16세기 중세 국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진짜요? 중세 국어요? 네. 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썼던 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좀 많이 덥잖아요. 네. 그러면 더버라 왜 이리 덥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더버라 하잖아요. 더버라. 네. 더버라 할 때 그 버의 비읍이 네. 사실은 그냥 우리는 뭐 표기를 할 때는 비읍으로 쓰지만 이 발음이 어디서 온 발음이냐면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서 네. 옛날에 16세기 때 우리 국어를 보면요. 비읍 밑에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는 문자가 있어요. 본 적 있습니다. 네, 지금은 소실되어 있는데 네. 그 글자의 잔재예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왜 갓기를 할 때 가세로 가라 이렇게 가세로 얘기하잖아요. 가라. 네. 네. 가장자리로 가라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 가세의 시옷이 지금은 시옷으로 표기를 하는데 반치음이라고 해서 삼각형 모양의 문자가 있어요. 네. 네. 그것의 또 흔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위도 까세까세 하잖아요. 네, 가위를 가세라고 하죠. 네. 그것도 똑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다 모아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할 때 다 못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다 봐라. 네. 현지인 말투 나옵니다. 네. 이 못 알아 할 때 그 모두다도 원래 기본형이 모 밑에 디귿을 쓰는 못다이거든요. 이것이 모으다의 전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투리가 오히려 예전 국어를 잘 보존하고 있던 거네요. 네, 잘 보존하고 있는 거죠.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장님이 항상 세계 최고의 표준어는 경상도 말이다. 청도 말이다. 이렇게 늘 항상 주장을 하시는데 네. 아마 본인께서 서부 경남 출신이라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네, 이렇게 또 프로토콜들의 발음들을 여러분들이 또 감상을 하셨습니다. 더버라. 자랑스럽게 가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난 실생활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채팅하는 거 봤거든요. 네. 두 분 혹시 보셨나요? 예, 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학부생 시절에 네. 유학 온 학생들 중에 중국인이 참 많았거든요. 네. 위챗 쓰겠네요. 네, 위챗을 쓰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위챗을 쓸 때 문자 하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병음이라고 이 영어 알파벳을 먼저 치고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가 또 2-3개가 떠요. 그 한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한자를 골라서 한 글자를 완성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과니까 이게 어떻게 변형되는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이
이 키보드로 치기에 최적화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랑 일본인들이 치는 걸 봤거든요. 네. 유라는 한자를 쓴다고 하면 우리 한국말로 유 쓰고 그다음 F9 눌러가지고 한자 딱 뜨면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찾잖아요. 네, 네. 한자 엄청 많이 뜨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성이니까 앞에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안 쓰는 거는 저 뒤에 있잖아요. 그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서 써야 되더라고요. 네. 야, 어떻게 그렇게 키보드를 치지, 진짜? 맞아요. 그 중국인도 마 하나를 치는데 네. 그냥 뭐 니하오마 할 때 그 마를 치는데 MA잖아요. 네. 근데 이 MA를 쳐도 말마자가 나오고 그 마지막에 어기조사로 쓰는 마가 나오고 엄마 엄마 할 맞자. 때 네. 마가 나오고 이게 성조에 따라 다 달라요. 마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거를 조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표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한글로 표기 문자를 바꾸자라는 일부 중국인도 있다고 하죠. 그 일본 사람들도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한글처럼 쉬운 말 좀 쉬운 표기법 좀 쓰자. 그러니까 자기 말들은 그냥 기본으로 쓰고요. 네. 표기를 한글로 하자는 그러한 일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럴만하다고 느낀 게 너무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도 두려워하는 게 네. 변방 관리를 좀 등한히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글을 쓰지 않을까? 아, 예. 약간 예. 블라디보스톡 요런데. 예. 그 되게 러시아 말도 힘드니까 네. 저 사람들 이러다가 한글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글을 자기 언어의 그릇으로 표기로. 예. 네, 자기 언어를 표현하는 표기로 쓰고 있어요. 별주부전인데 찌아찌아족의 언어 시스템을 반영한 한글 문자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별주부전이라는 책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은 모르겠지만 그 그쵸. 사람들은 알아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는 기역 니은인데 네. 읽을 때는 우리도 무슨 문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전부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네. 제가 그거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네. 마을 그 표지판이 영어하고 한글로 돼 있어요. 찌아찌아족은. 아. 네. 그래서 아예 자기 언어 표기를 한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실제로 그 유엔에서 권장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원시 부족에 글자가 아직 없는 부족에 한글을 계속 권장을 하는 거죠. 그만큼 한글이 잘 만들어진 문자라는 거죠. 네. 그렇죠. 쉬우니까요. 하기사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는 우리 문자로 남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표기를 그들 해서.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알파벳과 한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시작합니다. 먼저 알파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알파벳 생각하면 사람들이 A, B, C, D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라틴 문자 그걸 생각을 하는데요. 알파벳은 글자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자음,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 체계를 말한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알파벳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한글도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문자 체계예요. 네. 네. 그 영국의 역사 다큐 작가로 유명한 존 맨이라는 사람은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유공주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진 문자 체계를 보고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으로 표현되는 모든 문자 체계 있잖아요. 이것은 알파벳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세계 최고로 훌륭한 알파벳이 바로 한글이다라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저는 생활하면서 느껴봤으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되기 시작했냐면 이 쐐기 문자로는 아피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인들. 아.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네.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이 히브리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존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위험이 있다면 이 글자로 알려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전까지 이 문자는요. 지배계층의 특권층의 문화였거든요. 아,
이집트에서 썼던 이 쐐기 문자, 이 아카드어 같은 경우는요. 글자가 650개나 됐습니다. 650개 외우기가 힘들겠죠. 어렵죠. 게다가 또 그 글자의 조합에 따른 굉장한 복잡한 그런 확률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것을 익히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왕이나 일부 귀족들, 그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해율이 0.001%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한 사람 꼴이라는 거죠. 그렇죠. 글자를 아는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10,000명 중에 한 명 꼴로 글자를 모르기도 힘들죠. 한글은 네. 네. 10만 명에 한 명 꼴로 글자를 모르는데 네. 그때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한 명 꼴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란 뜻이 사실은 떠돌이란 뜻입니다. 떠돌이란 뜻. 그다음에 국경을 건넌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이렇게 고상하게 보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면 이 떠돌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 글자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흔히들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 알파벳, 우리가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라틴어 알파벳이 네. 페니키아인들이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인들은 전파자들이었어요. 아, 만든 거는 히브리인들이 만들었는데 네. 그걸 널리 퍼뜨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히브리인들이 개발을 시작해서 많이 변형이 됐죠. 이제 원형은 그쪽에서 나왔지만 많이 네. 변형이 되어서 페니키아인들이 이것을 그리스에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여기서 해상 무역을 많이 했었던 거죠. 페니키아인들이라는 말 자체가 해상 무역상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전파를 했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라틴 문자 체계화를 한 것입니다. 마치 아라비아 숫자가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파를 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인도의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이 알파벳을 퍼뜨린 페니키아족 역시나 셈족 계열. 바로 이 노아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있는 문자 체계를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글은 어떤가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칭송했는지 잠시 살펴보자면요. 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을 기준으로 해서 한글을 가장 우수한 글로 선정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작가 펄벅이라고 할 겁니다. 돼지의 작가. 네. 그렇죠. 이 사람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고 훌륭한 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문호가요. 네. 그리고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역시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균세 작가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 작가도 한글을 최고의 문자로 칭송을 했던. 네. 그래서 대문호들이 굉장히 이 글자를 많이 칭송을 했고 가장 훌륭한 알파벳 체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한글이 최고의 문자다라는 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유엔에서도 그런 한글이 최고의 문자라고 생각하니까 찌아찌아족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언어로 사용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국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또 한반도 전문가인 임금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한반도 전문가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6,800여 개의 언어 중에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요? 네, 그래서 유네스코, 그러니까 UN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는 세계 사멸 위기 언어 지도 보고서에서 세계 각지에서 소수민족의 언어와 유산이 사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언어 소실에 따른 파장은 무시할 수 없는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실제로 언어학자들이 이 언어 소멸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서 2100년까지는 3,400개에서 약 6,100여 개의 언어가 사라질 것 같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2주마다 한 개의 언어씩 사라지고 있는 셈이에요. 아니 6,800개 중에 만약에 최고로 해서 6,100개가 사라지면 거의 90%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 보면은 소수민족의 언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원래부터 민족의 수가 적고 또 이 언어를 또 쓰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세대가 이제 죽고 나면은 다음 세대에 그 언어를 받지 않는 이상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글자가 없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그 언어를 담아둘 수 있는 체계가 일단은 부실한 것이고 네. 그 체계가 부실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대를 이을수록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본 언어학자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소수민족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가르쳐줄 때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교과서가 뭔지 아세요? 뭐죠? 바로 성경입니다. 아, 이야.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죠. 또 새로운 거 알았네요. 한글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네. 신기하네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한글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 한글 얘기를 오늘 해야 되잖아요. 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어떤 문자를 썼는지 알고 계세요? 한자를 썼겠죠. 이두. 네, 이두다, 향찰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차자 표기법이라고 해서 한자를 빌려다가 차용해다가 쓰는 표기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극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이 우리 시청자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할 한자로 가득 적혀 있는 세로로 쓴 네. 네. 한지에 쓴 글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니 하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부들부들. 부들부들하면서 그 서찰을 보고 알아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글자를 많이 알고 있는 특권 계층 아닌가요? 당시에는 문자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이미 500년도 더 된 이야기긴 하지만 문자의 혁명이 즉 훈민정음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를 읽는 그 고상함은커녕 자기 이름도 석자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만이 서찰을 쓸 수 있고 또 책을 한 권 읽기 위해서는 20년 정도 가까이 공부를 해야 하는 네. 그렇게 글을 다루는 자들만이 관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 그렇네요. 네,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울 엄두도 못 냈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드라마 그 한석규 씨 나오는 네.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랬어요. 사람들이 막 역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도 세종대왕이죠. 네, 한석규 씨. 네, 한석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막 내면서 어떻게 이 역병이 돌았을 때 방을 붙였는데 그거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느냐,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제가 글자는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적어도 1000자만 2000자 정도만 익혀도 이렇게까지 죽어나가진 않을 텐데 이것도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글자 그런 거 모른다. 지금 당장에 내가 나가서 밭 메고 곡식을 얻어와야 되고 그렇게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확 세종대왕이 마음 아파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그 방을 저도 지금 못 알아볼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콜레라가 생겼으니까 네.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 이렇게 방을 붙인 거예요. 네. 글자 아는 사람들은 물 끓여서 먹을 거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콜레라 걸리는 거죠. 이 정도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지를 했으나 알아보지 못하는 네. 정확하게는 그게 너무 슬프네요. 고지를 했으나 알아보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회였어요. 세종 1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폐륜이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이런 형벌을 받게 되고 뭐 사형에 처해지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김하란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이 잘못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네. 이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한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소통뿐만 아니라 백성을 교화시키고 치리하는 데까지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이 삼강행실도라고 해서 그림 교과서 같이 한쪽에는 그림을 그리고 네. 한쪽에는 이제 글을 썼지만 그 글이 한자인 이상 네. 사실은 그림을 해석한다 한들 이 사람 눈에는 이것이 호미로 보이고 이 사람 눈에는 이게 도끼로 보이고 이런데 약간 지가 복음 느낌. 네, 맞아요. 네, 지가 해석한 대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더 이 문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이 훈민정음 창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애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글자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세종대왕이 사기 캐릭터더라고요. IQ가 맞습니다. 적어도 한 160은 되는 것 같아요. 더 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천재였어요. 이때 한글이 없던 세상에는 우리 말과 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네.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네. 이 말처럼 문자가 또 말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지편전 대제학이었던 정인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우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안 맞다 그쵸.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차자표기법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꽃을 꺾는다 할 때 그 꽃을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꽃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단어니까 한자를 가지고 와서 꽃 화자를 쓰고 네.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조사니까 네. 뭐 갑을 병정할 때 그 을이라는 한자를 들고 와서 네. 그거는 조사로 표기를 했다는 거죠. 아, 화을 이걸 한자로 적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애로사항이 어떤 거는 내가 의미해서 끊어 읽어야 될지 어떤 거를 조사로 봐야 할지 사실은 잘 모르면 이거는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네. 저는 배운 사람도 굉장히 오인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차자표기법 같은 경우도 우리의 그 말소리를 온전하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를 하시게 되죠. 문종과 또 공주와 함께 네. 가족 사업을 벌이죠.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집권층에서는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걸 싫어했잖아요. 네. 그 그래. 유명한 상소도 있죠. 채말리? 네. 채말리의 상소인데 물론 그 당시에서는 그 상소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누군가의 결단이 지금에 미치는 이 영향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이 꿈꿨던 세상은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세상, 백성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이 이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지를 하면 알 수 있는,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문자 혁명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자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기역, 니은, 미음, 그다음에 시옷, 이응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냐면 사람의 발음을 할 수 있는 기관들, 목구멍이라든지 네, 혀. 네, 혀 이런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주로 가획이라고 해서 획을 거기다가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발음 기관에서 나는 소리는 뭐 기역 같은 경우는 기역, 키읔 이런 것들, 쌍기읍. 예. 네. 그리고 뭐 니은은 니은에다가 더 더해서 디귿. 아, 이거는 LG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잘 알 것 같네요. 획 추가하면은 딱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네, 획 추가 버튼이 있죠. 네. 그렇게 가획의 원리와 상형의 원리 두 가지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천지인. 네. 아, 제가 천지. 쓰고 있죠. 네. 처음에 이 입력 방식 이름이 천지인이라고 들었을 때, 왜 조금 세련된 이름을 안 쓰고 천지인이라고 했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이 천지인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이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서 따온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것을 점과 가로획, 세로획으로 표현을 해서 가로획에다가 점 하나 찍고 세로획에다가 점 하나 찍고 두 개 찍기도 하고. 네, 옆에 찍기도 하고 오른쪽에 찍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하늘과 땅 이것이 다 조화된 문자가 훈민정음이 된 겁니다. 아, 너무 멋지다. 와, 의미도 멋지네요. 네.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 천지인의 이 조합 원리를 보고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쓰이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발음도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로 발음됐다가 어로 발음됐다가 A로 됐다가 예, 막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천지인이 너무 신기한 거죠.
딱 기본 원리만 알면은 네. 그냥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만 하나만 찍으면 야도 할 수 있고 여도 할 수 있고 요도 할 수 있고 유도 할 수 있는데 네. 알파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A에다가 점을 찍는다고 야가 되지 않잖아요. 그쵸. 앞에 Y가 있어야만 야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Y를 다 붙이면 그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한글은 그냥 이 표기 문자와 발음 문자가 너무 잘 연결이 되니까. 네. 그래서 표기와 발음 기호가 동일한 유일한 글자랍니다. 네. 아, 그 말 하니까 생각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 피면 읽는 방법이 따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TH 발음도 배워야 되고요. 맞네요. 번데기 발음, 번데기 발음. R 뭐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런 거 정말 못했거든요. 게다가 묵음도 있어요. 저는 아.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묵음은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안 읽을 거 왜 넣었는지. 우리는 묵음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가 나중에는 종교, 그리고 외국어 교육, 유교 교육 이런 교육적인 방면에서도 날개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정인지 서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열흘 안에도 이걸 깨우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딱이 울기도 전에 이 훈민정음을 다 배울 수 있다고. 그만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네, 엄청 단기간에 이걸 배울 수가 있죠. 네. 이것이 나중에는 그 19세기에 왔을 때 우리가 인쇄 기술이 나중에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그 앞시대 고려시대만 해도 팔만대장경. 예. 아. 그 한자로 적었잖아요. 네. 불경을. 그래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판본이. 그런데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인쇄 활자를 만들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합하면 딱딱딱딱 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한자는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글자 없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파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20세기에 나중엔 이것이 기계화가 되면서 컴퓨터랑 접목이 되면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워드의 옛날 워드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래 한글. 그쵸. 아래 한글. 예. 그래서 24개의 자모만으로도 10,000개 이상의 수많은 글자를 조합할 수 있고요. 획을 더하거나 합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입력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제일 초반에 이야기했나요? 한자 쓰는 사람들이랑 일본어 쓰는 사람들 엄청 불편하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아까 또 천진 얘기도 했는데 그냥 획추가 툭툭툭 되잖아요. 엄청 쉬운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 저한테 그 업무 지시를 카톡으로 항상 하시거든요. 네. 50대 분이신데. 아. 네, 이게 제가 저번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50대의 98%가 메신저를 이용을 하고 있대요. 아, 와. 뭐 카톡이나 밴드 같은 거. 네. 네. 근데 이게 일본의 경우에는 50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메신저를 하는 사람은 20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 저희 자문회 분들도 사실은 스마트폰을 다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도로 이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한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사는 그 노인들도요. 네. 우리나라 노인층을 보고 정말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음. 어떻게 저렇게 스마트폰을 잘하지? 하면서. 하기사 우리는 아까 점 찍는 거 원리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만 알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신문 있잖아요. 네. 이 신문에 사용되는 한자가 한 2,000자 정도 된대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초등학교 때 모두 외우게 되는 건 무리라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읽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면은 이 신문을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만약에 한자를 빼고 모두 한글로 신문을 만들었을 때 네. 이거를 신문에 한글이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소리를 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다 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나라라면 한글만 공부하면 모든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문맹률을 줄이고 문해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 한글이 위대한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학자들이 모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네.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죠. 이 훈민정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 기관을 본땄다. 뭐 기역은 군자 할 때 그 기억이다. 이런 서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뭐 나란 말싸미, 증기계 달아 이 모든 것들이 알 수가 없었는데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헤레본의 발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글자를 창제하고 그 시대 때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매뉴얼이 있는데 네. 설명서 네. 한마디로. 아, 그렇네요. 네, 뭐 워크북 이런 거. 네. 네. 청소기 설명서, 강, 중, 약 뭐 이런 거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문자에도 사실 이런 설명서는 없죠. 네. 네. 설명서가 있는 유일한 글자. 와, 진짜 네. 신기하네요. 이 헤레본을 또 발견한 이야기도 참 눈물겹습니다. 혹시 간송 전형필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 위인전에 요즘에 나옵니다. 네. 네. 이분이 토지 10만 석 정도의 거대한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 이후로 모든 문화재를 모으고 보존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일제 강점기 사람이라는 게 더 충격이죠. 그렇죠. 1940년대 그러니까 일제의 민족 말살 정치 때 모든 말과 글을 다 빼앗아 가던 시점이죠. 네. 이때 전형필 선생이 한남서림이라는 책방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빠른 걸음으로 이 서점 앞을 지나가는 고서 중개인을 본 겁니다. 빠른 걸음을 보니까 뭔가 있겠다. 네, 뭔가 이제 촉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경북 안동에 훈민정음 헤레본이 나타났다. 근데 책 주인이 1,000원을 불러서 이 돈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00원. 네. 우리 돈으로 지금 얼마죠? 아, 그때 제가 알기로 1,000원이면은 그냥 기와집 한 채 가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3억 되겠네요. 아, 더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럼 10억으로 치죠. 네, 10억을 네. 칩시다. 네. 네. 당시에는 이제 헤레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이 한글 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탄압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이 책이 만약에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백방 이거는 일본이 도중에 가로채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또 이때가 언제냐면은 조선왕학회 사건. 아, 네, 말모이. 네, 말모이. 네. 그게 바로 그 전해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창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던 시기였어요. 아, 일본이 우리말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때 이 전영필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개인한테 바로 11,000원을 건네면서 훈민정음 같은 이 보물은 적어도 이런 대접은 받아야 된다.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완전 대인배인데요. 그러니까 10,000원은 그 책값이고 1,000원은 수고비로 준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와집 10채 값인 거예요. 거의 뭐 1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이거를 구입을 한 거네요. 네. 책 한 권을. 네. 네. 이 사실을 또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비밀에 붙이고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들키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45년 광복 이후에야 이것을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파란만장한 역사의 나라 아닙니까? 아, 6.25. 네, 네. 바로 또 한국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모으고 모았던 그 문화재들을 다 두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 훈민정음만큼은 오동나무 안에 넣어가지고 자나깨나 그거를 들고 다녔던 거예요. 품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낮에는 이걸 품고 다니고 밤에는 이걸 베개 삼아서 베고 자고 오동나무가 또 책을 보관하기에 제일 좋은 나무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속에서도 이 훈민정음 헤레본을 잘 지켜내가지고 결국 1962년에 국보 제75로 지정이 되고 또 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와, 이거의 가치를 그때 알았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위인전이 나올 만한 사람이네요.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수한데 한글을 읽게 한 훈민정음을 제일 먼저 창제를 했던 세종대왕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 군주이기 전에 학자였고 또 학자이면서도 백성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세자가 아니었고 원래는 그냥 왕자였잖아요.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셋째 아들이니까. 네, 그래서 동궁 시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가에서 자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 백성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건지를 참 많이 고민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네. 근데 누구도 제도를 개혁하고 토지를 뭐 더 준다든지 그런 농사에 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네. 또는 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치리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보통은 하는데 구일미를 더 나눠준다거나. 네, 뭐. 그렇죠.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진짜 독특한 생각이죠. 그것도 반포된 시기가 1446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이때 기득권의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자를 쓰는 것이 오랑캐가 아니냐. 우리가 이미 사대를 하고 있는 명나라가 있고 그들의 그 문자가 훌륭한 한자가 한문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런 걸 써가지고 그쪽의 심기도 어지럽히고 우리도 질서를 물랑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 기득권들은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게 무서웠던 거죠. 이게 아까 전에 그 채말리 상소 내용이잖아요.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이 성경을 일반 교인들이 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죠. 예.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성경이 라틴어로 적혀 있었는데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안타깝게 화형을 당했죠. 뿌리 깊은 나무에도 나옵니다. 이도라고 이제 세종대왕의 원래 이름이 이도잖아요. 네. 이도 이렇게 하면서 정도전에 한 그 3대 손 정도 되는 4대 손인가요? 그 정도 되는 정기준이라는 아. 가상의 인물이 나와서 네. 바위 위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기준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게 하면은 혼란해질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도는 혼란해지더라도 그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토론 배틀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기준은 우미나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네요. 예,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거였죠. 근데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까막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까막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세상 이치에도 깜깜했고 그리고 자기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깜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그러니까 책을 전혀 못 읽는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한글이 워낙 쉽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네. 책을 접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삼강 행실도 같은 것도 나왔는데 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이 높아진 것이 사실은 문학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문학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공감력이 생겼기 때문에 네. 범죄율이 낮아지고 예전에 당했던 여성들의 그런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스토리의 힘인데 그거 스토리는 책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반적인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책이 유일한 거의 스토리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글을 읽고 공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폐륜도 당연히 쉽게 일어났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유통이 원활했던 것도 아니고요. 교통이 원활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책이었는데 그 사극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역에서 들어온 책이요. 이렇게 해서 막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바스 왕조 때 그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이슬람에서 들어왔던 책을 읽으면서 아 서역에서는 이런 과학이 발달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학자들은 그런 걸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청나라도 갔다 오고 막 네. 그런 문물들을 보면서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때 글자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런 책을 갖다 줘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네. 세상을 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권층 입장에서는 네. 백성들은 그냥 눈 뜨면 논에 가서 일하고 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솔직히 말을 하면은 사실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처럼 아, 짐승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기계를 생각했거든요. 예, 기계나 짐승같이 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 살다가 갈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세종대왕이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방을 붙여도 그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네. 아, 오늘 또 방송을 하면서 약간 눈물이 날라 하는데요.
아, 요즘 유공주가 왜 저렇게 감수성이 나이가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전영필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기록 보존이 인류의 발전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네. 글자가 아까 알파벳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빅데이터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록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 회장님께서도 항상 저희들한테 일지를 써라, 일기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아. 뭐 유공주하고 밥 먹은 날, 뭐 싸운 날 이런 거 다 저도 A형이라서 씁니다. 그래서 항상 있었던 일들을 다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으로 남기고 있네요. 예, 그래서 참 그 전영필 선생님이 감사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글을 쓰고 있는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네. 훌륭한 글자를 쓰고 있다라는 건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전영필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또 해례본을 만드신 세종대왕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밤 같은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소통의 창이 되어주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주고 이 까막 눈을 밝게 띄워준 것이 훈민정음이었고 그 문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왕과 백성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됐고 중간에서 이제 왕과 백성을 연결해줬던 이 관리들이 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라인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 또 종교계랑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신앙인들에게 그냥 성직자가 전해주는 말만 있고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믿고 따라왔었는데 이제 그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서 진짜 신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깜깜했던 그 삶에서 제대로 이 삶을 바라보고 제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이 훈민정음과 이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랑 글을 주었는데 여기에 해례본이 없어가지고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해례본을 구경을 하고 싶으면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면 됩니다. 어떤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저희들이 해례본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주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늘판 메일로 언제든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알파벳과 한글 창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공주.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였습니다. 또 만나요.